이 공사 당장 멈춰요! 공사장 가운데 기계 소리 사이로 한 일용직 청년의 외침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뭐야? 일용직이 현장 감독이야? 작업반장 오철민이 청년의 멱살을 낚아채듯 잡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고 위험 상황을 다시 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공사장을 둘러보던 건설사 회장이 걸어오다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회장이 일용직 청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여기서 사람 다 죽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작업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청년의 눈빛을 회장은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초여름 오후의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수십 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느리게 돌아가고 철근과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인 먼지가 바람에 풀풀 날렸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중장비 엔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눌렀습니다. 작업자들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습니다. 이 현장의 공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일정이 곧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그 수십 명의 노동자들 사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29살. 낡고 빛바랜 파란 작업복에 노란 안전모를 눌러쓴 청년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여느 일용직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작업화 끝은 닳아서 흙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벽돌과 자재를 꾸준히 나르며 묵묵히 자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자꾸 구조물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철근 연결 부위, 외벽 고정 지점, 자재가 맞닿는 곳.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에서 도연의 시선이 멈추곤 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볼트 하나하나를 훑듯 살폈습니다. 마치 건물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래된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쟤 또 시작이다. 누군가 혀를 차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이 현장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저 버릇은 첫날부터였으니까요. 일용직이 주제넘게 구조물에 관심을 두는 꼴을 달갑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시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층부로 올린 자재 묶음이 리프트 옆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재를 나르다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리프트 위에 올려질 외벽 연결 자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연결판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트 간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철판 가장자리를 살짝 짚어보았습니다. 두께가 달랐습니다. 색도 조금 달랐습니다. 익숙한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저 규격이 들어갔지?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목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낡은 시골집. 어린 도연은 작은 손으로 줄자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성배는 벽돌 하나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중은 거짓말 안 한다. 잘못 받치면 반드시 무너진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연결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 자재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업반장 오철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올려. 일정 밀리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현장 인부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 가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재가 묶이고 고리가 걸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리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저 자재가 상층부 외벽에 연결되는 순간 다시 떼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하중이 실리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날 때는 이미 사람이 다친 뒤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기계 소리 사이로 도연의 외침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업반장 오철민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또 뭐야? 일용직이 현장 감독이야? 주변 몇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도 작업반장의 기세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상층 연결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외벽 연결 부분, 지금 규격 낮은 자재가 들어갔습니다. 오철민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눈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 도연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볼트 간격이 다릅니다. 고정판 두께도 얇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오래 있던 노동자 몇 명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일자리가 날아가니까요. 오철민은 도연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퍼뜨리지 마. 일정 생각 안 해? 도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잡힌 채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올리면 연결부부터 틀어집니다. 사람 죽습니다. 현장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현장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현장 입구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이 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현장 소장 최문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황급히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작업자들도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강태욱 회장이었습니다. 대명건설의 회장. 이 초고층 건물 사업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욱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달려오는 관리자들을 지나쳐 곧장 소란이 나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 검은 정장, 말 수 없는 눈빛의 그 사람이 걸음을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지 묻은 파란 작업복. 멱살이 잡힌 채로도 구조물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청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눈빛. 강태욱의 시선이 그 청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강태욱 회장의 시선이 도연에게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관리자들은 앞다투어 인사를 하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먼지 날리는 현장 한가운데 멱살이 잡힌 채로도 구조물을 향해 손가락을 뻗고 있는 파란 작업복의 청년.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 소장 최문석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회장님. 일용직 하나가 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괜한 소리 아닙니다. 도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문석의 말을 그대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회장 앞에서 현장 소장의 말을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현장에서 잘리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욱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먼지가 내려앉은 작업복, 멱살이 잡혀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태욱은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기억이었습니다. 20살의 강태욱은 지금의 도연처럼 현장을 떠돌던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철근을 나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서 위험한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태욱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리를 내면 내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태욱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작업반장 오철민은 잡았던 도연의 멱살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층 외벽 연결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건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태욱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저 자리에는 고강도 연결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외벽 하중을 사방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간 건 그것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입니다. 볼트 간격도 다르고 철판 두께도 얇습니다. 작업반장 오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 있냐?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 아니야?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결 볼트 간격이 설계 기준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 철판, 손으로 눌러보시면 압니다. 원래 자재는 저렇게 유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오래된 노동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느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비서 박준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재 목록 가져와요. 박준혁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문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 여유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현장 특성상 생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욱은 최문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바닥에 쭈그려 앉더니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연결판이 그 힘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전문 용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이 연결판이 사방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간 자재는 얇아서 한쪽으로 힘이 몰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연결 부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베테랑 노동자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기술자 아니냐? 최문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계속 끼어들어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최문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저 자재를 상층에 올리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오늘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올라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쌓입니다.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그때는 연결부부터 밀립니다.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혁이 자재 목록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태욱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설계 기준과 실제 납품 자재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고강도 연결판 어등급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 항목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B등급 자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문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만 목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관리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욱은 서류를 박준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구조물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도 회장도 자신을 둘러싼 시선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저 연결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눈빛은 현장을 진짜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욱은 도연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청년은 어디서 저런 눈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배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겪고 손으로 만지고 오랜 시간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태욱은 평생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았습니다. 저런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물려받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눈이라는 것을.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욱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외벽 연결부에서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욱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저 청년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도연 자신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픈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뒤덮인 오후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농과 밭 사이에 자리 잡은 낡은 집 마당이었습니다. 담벼락 옆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빗속에 젖어 있었고 마당 한쪽 처마 아래에는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윤성배였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은 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벽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놓고 수평계를 올려놓고 기포가 정중앙에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울면 벽돌을 드러내고 시멘트를 다시 고른 다음 처음부터 다시 놓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더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옆에 7살 남짓한 어린 도연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줄자 끝을 꼭 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벽 모서리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손이 작아서 줄자가 자꾸 흔들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을 돕는 것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이웃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배 씨, 그냥 대충 올리면 되지.
뭘 그렇게 재고 또 재고해. 비도 오는데 그냥 들어가지. 성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충 지은 집에서 사람이 삽니다. 대충은 안 되죠. 이웃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성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평계를 벽돌 위에 올려놓고 기포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린 도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아? 성배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이 벽돌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나? 어린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배는 손바닥으로 벽돌 하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녀석이 옆에 있는 벽돌 잡아주고 위에 있는 벽돌 받쳐주는 거야. 혼자 있으면 그냥 흙덩이지. 근데 제자리에 딱 들어가면 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삐뚤게 놓으면 안 되는 거야. 도연은 자기 손에 들린 줄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쌓고 있는 벽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무겁고 거칠기만 했던 것들이 갑자기 달리 보였습니다. 저 벽돌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벽은 삐뚤어도 다시 세우면 된다. 근데 사람 목숨은 다시 못 세운다. 어린 도연은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 이후 어린 도연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자리에. 그날 이후로도 성배는 틈만 나면 도연을 현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연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둥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는 왜 더 두꺼워야 하는지 말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보고 자라며 몸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배는 담벼락 기둥 부분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무너지는 건 항상 안 보이는 부분부터다. 겉이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더 잘 봐야 한다. 도연은 아버지가 짚은 그 기둥 자리를 손으로 따라 짚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겉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어떤 힘이 오가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게 신기하면서도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성배는 가난했습니다. 현장을 떠돌며 일당을 받았고 일이 없는 날은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배는 한 번도 일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재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돈을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썼습니다. 옆에서 보는 동료들은 성배 씨는 손해보는 장사만 한다고 했습니다. 성배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것에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대충 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도연은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꼼꼼한지, 왜 그렇게 기준을 지키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성배에게 다른 지역 대형 공사 현장 일이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큰 현장이었고 일당도 평소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성배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배는 도연 옆에 조용히 앉아 낡은 줄자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닳고 눈금이 흐릿해진 그가 현장마다 들고 다니던 줄자였습니다. 성배는 그것을 도연의 두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도연은 줄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안 가져가요?
성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새 거 하나 샀다. 넣어줄 생각으로 진작부터 아껴뒀던 거야. 도연은 줄자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오래 쓴 줄자라 손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손때가 베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빨리 와요. 성배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배가 들어간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리하게 당긴 공정, 비용을 줄이려 바꿔치기한 자재, 그리고 아무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연결부. 외벽 한쪽이 무너지면서 안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이 함께 쓸렸습니다. 성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재를 바꾼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일자리가 날아가는 곳이었다고.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영정사진 속 성배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도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낡은 안전모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어린 마음속에 무언가를 단단히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막지 못한 것,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진 현장, 그런 곳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현재의 도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거쳐갔습니다. 눈앞에 다시 서울 도심의 공사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기계 소리, 굳어있는 관리자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욱의 눈빛. 도연은 천천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낡은 줄자가 닿았습니다. 가죽이 닳고 눈금이 흐릿해진 그 줄자. 아버지가 두 손으로 건네주던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줄자를 잠깐 꼭 쥐었다가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외벽 연결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막지 못했던 것을 자신은 오늘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도연이 줄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외벽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태욱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거나 뭔가를 덧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고 이제는 조용히 구조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50년 가까이 사람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그 눈빛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저 연결부가 걱정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원래 무슨 일 했나? 현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자들도 작업자들도 일제히 도연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일 배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계속 이야기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단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세로로 긴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 위에 가로선을 여러 개 그어서 층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건물은 위에서 아래로 힘이 내려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 무게가 아래로 쌓이고요. 이 힘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도연은 교차점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자리가 외벽 연결부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사방으로 고르게 나눠줘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관리자 몇몇도 자기도 모르게 목을 빼고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연결판 위치에 해당하는 점 옆에 작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원래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고강도 연결판은 이 사각형처럼 넓고 두꺼운 형태입니다. 볼트가 촘촘하게 박혀서 힘을 넓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자재는 이것보다 작고 얇습니다. 그는 사각형 옆에 조금 더 작은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작다는 게 단순히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힘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서 무게가 쌓일수록 이 작은 연결판이 버텨야 하는 압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면 연결부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곳이 틀어지면 옆으로 번집니다. 말을 듣고 있던 베테랑 노동자 하나가 팔짱을 끼고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기술자 아니냐? 옆에 있던 동료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주변에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두 사람 역시 오래 현장을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설명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 오철민은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지만 도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철민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들으면 알았습니다. 저 청년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최문석은 점점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도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설계 도면을 겉으로만 본 겁니다. 실제 시공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재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욱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최문석의 말을 막는 손짓이었습니다. 최문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지만 더 나서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요. 도연은 일어서서 이번에는 실제 연결부가 있는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시면 볼트 박힌 간격이 보입니다. 원래 설계에서는 저것보다 촘촘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간격이 넓습니다. 그 말은 힘을 분산시키는 점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태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연결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철판 가까이서 보시면 유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재는 볼트를 조이면 유격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빈틈이 없어야 힘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지금처럼 유격이 있으면 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 볼트가 서서히 풀립니다.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위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텨야 하는 무게가 쌓입니다. 어느 순간 연결부 하나가 먼저 밀립니다. 하나가 밀리면 옆으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현장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우리 진짜 위험했던 거 아니냐? 작업자 하나가 혼잣말처럼 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연결부 쪽으로 돌렸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태욱은 그 웅성거림을 들으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문석은 여전히 억지 여유를 부리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욱은 다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설명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탁탁 털고 흙바닥에 그렸던 그림 위에 발끝으로 선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벽 연결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인정받으려고 저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연결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외벽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현장 누가 건드린 거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기 시작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태욱의 혼잣말이 현장 공기 속으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문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표정을 풀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자재 조정은 늘 있는 일입니다.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사이에는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고 그건 저희가 늘 해온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태욱은 최문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외벽 연결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박준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기 설계 도면하고 현재 시공 자료 둘 다 가져와요. 지금 당장. 박준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뛰어가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최문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참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준혁이 서류 묶음을 두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초기 설계 도면이 담긴 파일과 현재 시공 현황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태욱은 그것을 받아 현장 한쪽에 있는 간이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태욱이 눈짓으로 도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설계 도면의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벽 연결판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두 겹 고정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께가 있는 철판 두 장을 겹쳐서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도연은 옆에 있는 시공 현황 자료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 자료에는 한 겹만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태욱은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짚은 부분을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설계와 시공, 같은 자리를 설명하는 두 자료인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최문석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현장 상황상 조정한 겁니다. 구조 검토를 다시 해서 한 겹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에 따라 시공한 겁니다. 도연은 최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조정 때문에 하중 방향이 바뀝니다. 최문석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중 방향이 왜 바뀌어? 도연은 서류 옆 빈 공간에 손가락으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두 겹 고정판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두 장이 나눠서 받습니다. 한 장이 받는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겹으로 줄이면 그 힘을 한 장이 전부 받아야 합니다. 철판 두께가 같다면
당연히 한 겹이 더 많은 하중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층수가 올라가면 연결판에 실리는 압력이 설계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최문석은 반박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욱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자재 납품 항목이었습니다. 초기 설계에는 어등급 고강도 연결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 기록에는 B등급 자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가가 달랐고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모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준혁은 태욱 옆에서 같은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납품 날짜와 발주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무언가 꼬리가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 자재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장 바닥에 나뒹굴던 연결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작업대 모서리에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철판이 갈라지며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단면 색이 다릅니다. 태욱과 박준혁이 단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고강도 자재는 단면이 더 촘촘하고 색이 균일합니다. 지금 이건 안쪽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이게 강도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단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노동자 하나가 그것을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혀를 찼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만지던 거잖아. 그 말 한마디가 현장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우리 진짜 위험했던 거 아니냐? 이걸 알면서 올린 거야, 모르고 올린 거야. 작업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 자재 옆에서, 저 연결부 아래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일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한 명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눈에 그 움직임이 걸렸습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관리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 최문석은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태욱이 화를 낼 때보다 저렇게 말이 없을 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최문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현장에서는 원가 절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늘 비용 줄이라는 압박이 있었고 저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이고. 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거운 것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저 청년이 설명한 거 들었습니까? 연결판 한 겹 줄인 것 때문에 하중 방향이 바뀐다는 말.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입니까? 최문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납품 자재 항목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알면서 바꾼 것이었습니다. 자재를 알면서 낮춘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태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관리자들도 작업자들도 도연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현장 외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골조 그늘 아래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박준혁이 따라가려 하자 태욱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혼자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멈추었습니다. 태욱은 그 자리에 서서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끊으려 했지만 끝내 완전히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든 채로 멀리 건물 골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낮게 날렸습니다. 태욱의 눈이 조용히 감겼습니다. 그때는 태욱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번듯한 초고층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작은 상가 건물을 올리는 공사였습니다. 젊은 태욱은 그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비탈진 발판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오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욱보다 4살 많은 26살이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상도 사람이어서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공사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씩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만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농담 하나로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장 2층 발판 위에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공정이 밀려 있어서 작업 반장이 계속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발판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자재가 올라갔습니다. 태욱은 그날 발판 위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판 한쪽 고정 핀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핀이 절반쯤 빠진 채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거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업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올라가. 오늘 안에 끝내야 해. 태욱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어제 다른 현장 노동자 하나가 작업 반장한테 이 일을 달았다가 그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그 모습을 태욱도 보았습니다.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보내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태욱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먼저 발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발판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발판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으로.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장 책임자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공정 늦추지 마라. 장례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태욱은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만수가 올라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판 핀이 빠져 있던 것을 보고도 입을 닫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태욱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현장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사람 목숨보다 일정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돈 때문에 위험을 눈감는 현장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그 다짐 하나를 붙들고 37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막노동판에서 시작해서 작은 건설회사 말단 직원으로, 그리고 지금의 대명건설 회장 자리까지 그 긴 길을 걸어오는 동안 태욱이 놓지 않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태욱은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도 붙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천천히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피우지 않았습니다. 피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다짐했던 것이 지금 자신의 회사 현장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재를 바꾸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위험을 알면서도 덮어두었습니다. 37년 전 그 현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자들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쪽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자리를 피한 사이에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외벽 연결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끝까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프트가 올라가고 자재가 상층 연결부에 달렸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 한 달, 어쩌면 몇 달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층수가 더 올라가고 무게가 쌓이고 그때 연결부가 한 곳에서 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욱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연의 등 뒤에서 멈추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이 마른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욱은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 아니었으면 오늘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37년 전 자신이 그 발판 앞에서 입을 열었더라면 만수는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태욱은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박준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태욱이 박준혁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리자들은 태욱의 눈빛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히 듣고 살피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문석은 자기도 모르게 반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욱은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전체 작업 중단시켜요. 지금 당장. 박준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현장 스피커를 통해 방송이 나갔습니다. 모든 작업 중단. 전 구역 작업자 대기. 짧고 단호한 안내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기계 소리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엔진이 멈추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중장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리가 꺼지면서 현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현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까 도연과 태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문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전면 중단하시면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이 현장 하루 공정 지연되면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협력업체 계약 조건도 있고 입주 일정도 있습니다. 지금 세우시면 안 됩니다. 태욱은 최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 죽는 것보다 일정이 중요합니까? 최문석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굳어있는 관리자들, 불안한 눈빛의 작업자들, 그리고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도연. 태욱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구조 안전 진단팀 부릅니다. 진단이 끝나고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현장 공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성거림은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일정이 밀린다고, 돈이 얼마 손해라고 소리치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죽는 것보다 일정이 중요하냐고 되묻는 회장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위해서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테랑 노동자 하나가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앞에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박준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재 입고 기록 전부 확보해요. 납품업체, 납품 날짜, 승인 서명 다 포함해서 한 장도 빠지면 안 됩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태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설계 도면 원본도 가져오고요. 초기 도면부터 변경 이력 전부 다입니다. 최문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재 입고 기록과 설계 변경 이력. 그것이 전부 드러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이 닿았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문석은 뒷목을 잡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문석이 슬쩍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손을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채 올라가기도 전에 박준혁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문석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정리되어 가는 사이 도연은 혼자 외벽 연결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면서 연결부의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철판이고 볼트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건 항상 안 보이는 부분부터라고.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욱은 현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멈춰선 기계들, 손에 들린 도구를 내려놓은 작업자들, 굳어있는 관리자들, 수천억 원짜리 공사가 한 청년의 외침 하나로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결정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손해가 얼마냐고, 일정이 얼마나 밀리냐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7년 전 그날 발판 핀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닫았던 자신이 기억났습니다. 그 침묵 이후 만수가 떨어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게를 태욱은 37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현장을 멈추지 않으면 그 무게가 또 하나 더 쌓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무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태욱은 박준혁을 불렀습니다. 외부 진단팀은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잡아요. 국내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있던 작업자 전원 내일도 대기 발령입니다. 일당은 정상 지급합니다. 그 말이 퍼지자 작업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을 멈추었는데 일당을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본 현장 책임자를 이 사람들은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옆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진짜 현장 출신 맞네. 동료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문석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해도 태욱의 눈빛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재 기록이 나오고 설계 변경 이력이 나오면 끝이었습니다. 최문석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마지막으로 현장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으쓱하거나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할 일은 이미 끝났다는 사람처럼.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오늘 이 현장에서 지킨 것은 단순히 연결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7년 전부터 태욱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현장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멈춰선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드디어 멈춘 자리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현장이 조용했습니다. 멈춰선 기계들 사이로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팔을 내린 채 서 있었고 발판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 동안 그토록 시끄럽던 현장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작업자들은 태욱의 지시대로 일당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최문석만 현장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사무실 창문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흰색 차량 2대가 현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외부 구조 안전 진단팀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섭외한 곳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건축구조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조끼를 입은 전문가 6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각자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측정기, 두께 측정 장치, 카메라, 노트북. 가볍게 보이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팀장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정기훈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동작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보다 먼저 건물 골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간단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연은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진단팀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기훈 팀장이 도연을 보았습니다. 어제 문제 제기한 분이 당신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진단팀과 함께 현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앞서 걸으며 문제가 되는 구간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진단팀은 그 자리마다 멈추어 장비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두께를 재고 볼트 간격을 확인하고 연결판에 측정기를 붙였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팀원들이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정기훈 팀장은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탄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외벽 연결부 구간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팀장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팀장이 연결판을 직접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측정기 대봐요. 팀원이 장비를 연결판에 밀착시켰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팀장이 그것을 보고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계 기준치에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팀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기준치 미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변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오던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관리자 하나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진단팀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층마다 연결부를 확인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팀원들 사이의 대화가 줄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을. 조사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기훈 팀장이 현장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도연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최문석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정기훈 팀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잠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벽 연결부 고정판 강도가 설계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전체 연결 구간 중 상층부 3개 구간이 특히 심각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자재로는 설계화 중에 약 70% 수준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욱이 물었습니다. 이 상태로 공사가 계속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상층부터 틀어졌을 겁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무게가 쌓이고 어느 시점에 연결부 하나가 먼저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밀리면 옆으로 순서대로 연쇄 반응이 옵니다. 외벽 전체가 틀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장은 거기서 한번 멈추었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면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에 서 있던 작업자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짧게 탄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매일 저 연결부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래를 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 어깨를 잡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훈 팀장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볼트 간격이랑 철판 두께만 보고.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팀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조사 결과가 담긴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70%, 설계 기준의 70%, 나머지 30%가 부족한 채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30%의 빈자리에 사람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최문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문석은 이미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위에서 비용 줄이라는 압박이 워낙 강했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욱은 최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태욱은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본사 감사팀 오늘 중으로 투입합니다. 이 현장 자재 납품 관련 서류 전부 압수해요. 그리고 최 소장은 오늘부터 현장 출입 금지입니다. 최문석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태욱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외친 말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했다고 할 수도 있었고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노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매일 저 연결부 아래서 일했을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알았더라면 더 무서웠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줄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막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막았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9 무너진 사람들. 도연이 줄자를 손끝으로 쥔 채 서 있는 동안 현장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현장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본사 감사팀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진단팀은 장비를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정기훈 팀장은 노트북 앞에 앉아 숫자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문석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관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유리창 너머로 안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다. 결정은 위에서 한 것이다.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한편이었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서로를 가리키는 것.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밖에서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철민은 그 사무실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최문석 편도 아니었고 도연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정에 쫓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올리라고 소리쳤고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자신도 그 사슬의 한 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오철민은 천천히 도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현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철민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멈춰있는 건물 골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오철민이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쌓인 자재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본사 감사팀 차량이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감사팀원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자재 납품 기록, 발주 내역, 설계 변경 승인서, 대금 지급 내역. 하나씩 꺼내지고 하나씩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문석은 사무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위에서 얼마나 압박이 심했는지. 그러나 감사팀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납품 단가가 바뀐 날짜, 승인 서명이 찍힌 자리, 대금이 지급된 계좌. 그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문석의 변명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멈추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납품업체, 소장님 천안분 회사 아닙니까? 최문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를 말해주었습니다. 자재를 바꾼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등급의 자재를 납품하고 원래 등급 가격을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서류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 한 곳에서 생긴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다른 현장 기록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 소식이 현장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자재가 바뀐 것도, 그것이 들통난 것도, 회장이 직접 공사를 멈춘 것도, 모든 것이 어제까지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노동자였습니다. 이 현장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현장을 떠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연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작업자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도연 앞에 서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가 결국 꾸벅 고개만 숙이고 갔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법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동받은 표정도 아니었고 뿌듯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았으니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멈춰 있었지만 정리할 자재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벽돌을 집어들고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손이 노는 것이 싫었습니다. 태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 앞에서 소리치고 진단팀과 함께 현장을 돌고 그 많은 일이 있고 나서도 저렇게 벽돌을 나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포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욱은 박준혁을 불렀습니다. 저 친구 아버지 이야기 더 알아봤어요?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윤성배 씨, 약 20년 전 지방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도연 씨가 10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도 부실 자재였습니다. 태욱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실 자재. 그 세 글자가 태욱의 가슴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어제 저렇게 목숨처럼 외쳤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외면할 때도 입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벽돌을 나르는 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명건설 회장이 일용직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벽돌을 나르고 있었으니까요. 묵묵히 한 장씩. 도연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공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외부 진단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본사 감사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없었고 자재를 나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골조만 서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중간에 멈춘 채로. 그래도 도연은 나왔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와서는 정리되지 않은 자재들을 한쪽으로 모으거나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치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그냥 했습니다. 오철민도 매일 나왔습니다. 처음 이틀은 도연 옆에서 말없이 같이 정리만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오철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도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재가 좀 이상하다는 거. 근데 말 못했지. 입 열면 나만 손해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철민은 계속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도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탓하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철민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사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문석과 자재 납품에 관여한 관리자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납품업체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현장 2곳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재가 바뀐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문제였습니다. 태욱은 그 보고를 받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현장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이번 일이 보여주었습니다. 태욱은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현장의 자재 검수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고, 외부 독립 검수팀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상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일용직이든 정직원이든 직급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기준을 세우는데 이번 일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외벽 연결부 보강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진단 결과가 나온 지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재가 현장에 들어오면 외부 검수팀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규격을 재고 강도를 측정하고 설계 도면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제가 도착하면 한 번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한 것 같으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모이면 현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철민은 이제 자제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규격이 맞는지, 등급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도연이 그날 했던 것처럼 아직 도연만큼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 기준 아래 공사가 다시 시작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욱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을 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박준혁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차를 타고 혼자 현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도 일찍 나와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태욱은 도연 옆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천천히 팔을 올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하고 한 번씩 살피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사람 살리는 걸 남겼군.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벽돌을 쌓던 아버지, 수평계를 올려놓고 기포가 중앙에 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손, 떠나던 날 밤 낡은 줄자를 두 손으로 건네주던 모습,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도연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줄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이 닳고 눈금이 흐릿해진 줄자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준부터 세우라고 했습니다. 태욱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둘은 잠시 나란히 서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속도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기준 위에서 건물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욱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도연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아난 것은 단순히 공사가 재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다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준, 이상하면 말해도 된다는 기준,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먼저라는 기준. 그 기준을 세운 것은 회장도 아니었고 진단팀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 줄자를 품에 안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때 혼자 소리쳤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묵묵히 벽돌을 날랐습니다. 특별한 표정 없이
특별한 자리 없이 그냥 이 현장의 한 사람으로.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하면 손해라고,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도연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알면서 침묵하는 것도 결국은 그 잘못에 함께하는 거라는 거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꼭 높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냅니다. 감사합니다.